자, 그러면은 이제 1대1 관계, 1대 N 관계, N 대 N 관계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1대1 관계가 왜 필요하냐. 그냥 그 엔터티 하나로 그냥 다 하면 되는데 왜 이걸 1대1인데 엔터티를 나누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이 있고 신체 정보가 있어요. 학생이라는 엔터티가 있고 이 신체 정보는 건강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되지 않은 업무다. 그러면은 신체 정보가 필요가 없죠. 그럴 경우에 이제 학생 정보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에 대한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 엔터티에다가 이 신체 정보를 더 넣어서 이 엔터티 하나에 넣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학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신체 정보는 필요가 없는데 이미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개발이 됐는데 신체 정보를 건강 정보를 위해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 학생이라는 엔터티에 뭐 키, 몸무게, 혈액형 이런 걸 다 넣게 되면은 이 학생이라는 엔터티가 너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라는 업무에 맞지 않는 신체 정보라는 건강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건강 정보를 하는 업무에서나 사용하는 거지 학생의 무슨 학적 관리나 이런 거에는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괜히 이제 느려지게 되는 거죠.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학생이라는 엔터티에 굉장히 많은 이 속성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업무는 학적에서는 뭐 학번, 이름, 주소, 전공 이 정도만 필요하다. 건강관리는 뭐 키, 혈액, 몸무게, 혈액형이 있는데 이거는 건강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뭐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는데 학생이라는 엔터티에다 붙이지 말아라. 신체 정보라고 학생에 대한 신체 정보라는 엔터티를 만들어서 이 학번으로 그냥 찾아갈 수 있도록만 하자. 이렇게 해서 1대1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여기 보면은 이제 이순신 뭐 주소는 서울이고 전공은 영문학이다.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건강정보라는 업무가 새로 생겨서 그 키, 몸무게, 혈액형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이라는 엔터티에다가 넣으면은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별도로 엔터티를 뽑아서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해라. 대신에 이제 이게 1대1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학번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대1 관계입니다. 자, 1대1로 하는 게 이제 반드시 그 신체 정보 새로운 업무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학생이나 엔터티를 이 엔터티가 학생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다양한 엔터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어떤 한 테이블에 들어가는 속성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 속성은 굉장히 사용을 안 하더라. 그런 경우에 사용을 안 하는 그 엔터티를 모아서 따로 띄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엔터티를 두 개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엔터티 1대1로 하는 엔터티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 N 관계, 부서랑 직원, 이게 가장 이해가 쉽죠. 부서 총무부 하나에 여러 명의 이제 직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지금 이건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부서 한 건이죠. 총무부 한 건에서 직원을 바라봤을 때 직원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세발 표시를 한다. 하나의 부서 직원을 바라봤을 때 직원 입장에 직원 엔티티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부서 하나에 대해서 직원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직원 입장에서 홍길동은 총무부 하나만 들어갈 수 있죠. 홍길동이 뭐 총무부도 있고 영업부도 있고 개발부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원 입장에서 부서를 바라봤을 때
이게 하나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또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대1 관계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드엔 관계예요. 이게 좀 엔드엔 관계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요. 자, 제품이 있고 제조업체가 있어요. 제조업체부터 볼게요.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하나만 만드나요? 여러 개를 만들죠. 뭐 테레비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뭐 전자레인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MP3도 있고 세탁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TV라는 제품을 어떤 특정 업체만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뭐 TV는 삼성에서도 만들고 대우에서도 만들고 현대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N 대 M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개념 모델링이에요. 개념 모델링.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저장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장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엔드엔드 관계를 해소를 해야 돼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관계 참여도입니다. 1대 N 관계, 뭐 1대1 관계, 엔드엔 관계를 했는데요. 이 관계 참여도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 또는 없을 수도 있는 경우 이걸 이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학문적으로는. 그래서 맨데토리는 이렇게 일자처럼 표시하고 선택 동글뱅이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음 해서 자 1번 직원하고 부서의 관계 직원 한 명은 부서에 반드시 부서가 없으면 안 되겠죠. 부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직원이 소속된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고서 이제 빨간색으로 일자를 표시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옆에 있는 일자는 직원은 하나의 부서에 소속이 된다. 이런 표시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긋게 돼요. 이렇게 일자 두 개를 긋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복잡하죠. 빨간 일자가 없어도 그냥 없으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딱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두 개를 긋지 않고 하나만 거예요. 하나만 거면은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직원의 이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직원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동글뱅이를 쳐요. 없을 수도 있다. 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시해서 그 필수는 일자 같은 거를 표시하고 선택은 동글뱅이 표시한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알아먹기 쉽게 그냥 동글뱅이 0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0건. 0건, 한 건, 여러 건. 그리고 뭐 일은 그냥 일자 하나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한 건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제 필수, 맨데토리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모델링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도구도 그렇게 모델링 안 해주고 그냥 일자 하나만 있어도 알아먹게 되죠. 네. 자, 이제 다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부서랑 직원인데 부서는 있는데 부서 한 건의 입장에서 직원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 동글뱅이의 선택이죠. 선택 없을 수도 있다. 한 건, 그다음에 여러 건. 직원 입장에서는 부서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하나에 소속이 된다. 이렇게 두 개를 긋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두 개를 긋지만 학문적으로는 두 개 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만 거도 알 수 있죠. 하나만 거도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보면은 개발부 직원이 없는 부서. 그래서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개발부를 만들었는데 개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직원은 이제 부서에 필수적으로 이렇게 소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생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일자가 두 개 있는 거 필수, 오른쪽 동글뱅이 선택 이렇게 이제 1대 n 관계인데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원래는 오리지널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근데 이제 필수는 제외를 시켜도 그냥 딱 보면 알죠. 그냥 왼쪽에 일자 있으면 직원 취미가 직원 정보에 한 건인데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없으면 동글뱅이 치면 돼. 없어도 되는 건 동글뱅이 치면 돼요. 그죠? 옵셔널이니까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실무적인 이제 모델링 표기법을 이제 보시면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ERN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할 건데요. 거기서 보면은 왼쪽에 부서 정보라는 엔터티가 있고 오른쪽에 직원 정보라는 엔터티가 있다. 그래서 부서 정보에는 속성이 부서 코드, 부서명, 연간 매출액, 매출 순위, 총 인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정보에 사원부터 이름 쭉 내려 담당 업무까지 속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서 코드에 PK로 되어 있고 이거는 부서를 갖다가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항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정보 4번이 있는데 이 4번은 직원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주키다,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계는 이렇게 선을 찍고 1대 n이냐, 1대 1이냐, 1대 n이냐, n대 m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 모델링의 개념입니다. 이제 ERD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학교에 대한 개념 ERD인데요. 자, 여기 학교에서 이제 학과가 있고, 왼쪽에 이제 학과가 있고, 그 학과 엔터티죠. 그 다음에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강좌가 있죠. 이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한번 볼게요. 모델이 잘 됐는지. 자, 하나의 학과에 교수님이 없을 수도 있고,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명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모델링이 됐어요. 학과가 처음 생기면은 교수님이 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트리 모델링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에, 참, 그리고 이제 교수님 한 분이 하나의 학과에 소속이 된다. 여러 학과에 소속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학과랑 학생의 데이터 관계, 학과 하나에 대해서 학생이 여러 명이 한 명도 없을 수 있고, 한 명 있을 수 있고,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했네요. 처음에 학과가 생기면은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죠. 한 명만 있는 건 너무 좀 초라한데, 뭐 어쨌든 한 명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 한 명 입장에서 학과를 봤을 때, 하나의 학과에 소속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학생이 학과를 옮겼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학과가 여러 학과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작일, 종료일, 학과 소속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소속일로 해서 학과를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특정 시점에서는 하나의 학과만 소속이 된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목은 그 학과에 있는 교과목이냐 또 아니면 그냥 학교 전체에 있는 교과목으로 본 것 같아요. 학과하고 교과목을 엮질 않았네요, 여기는. 그래서 교과목은 그냥 교과목대로 쭉 입력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연관관계가 없죠. 그 학과에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한국대학교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국대학교의 교과목 종류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가 있고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는데 강좌를 개설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강좌를 개설하는데 강좌를 개설하면은 교수님이 이제 강좌를 무슨 몇 년도 몇 학기에 강좌를 하나를 개설을
했어요. 하나를 개설을 해요. 자, 교수 한 명이 강좌를 몇 년도 무슨 학기에 강의실 해가지고 한 건만 개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또 강좌 관점에서 교수님이 보면은 강좌 하나는 교수님 한 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과 강좌 관점을 보면은 그 학생 한 명이 여러 개 강좌를 들을 수가 있죠. 여러 개 강좌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좌 하나에 대해서 여러 명의 학생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 대 M으로 설계를 했죠. 근데 여기 이제 동글뱅이가 없네요. 동글뱅이가 없다는 얘기는 학생 한 명은 무조건 강좌를 들어야 된다. 그쵸? 학생 한 명이 강좌를 하나도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좌가 학생이 한 명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양쪽이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목이랑 강좌 관점. 교과목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 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1대1 교과목에서 강좌했을 때는 1대1이 된 거고, 강좌 관점에서는 어떤 특정 강좌에서 교과목 하나겠죠.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고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델링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왜 개념 모델링이냐? 여기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여기 학생이랑 강좌가 end-to-end 관계예요. 요거는 이렇게 놔두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간에 엔터티를 하나 둬가지고 1대 N으로 이제 추가 작업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는 NDM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개념 모델링이다. 개념적으로만 설계를 한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식별자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그 주키라는 게 있었죠. 주키. 그게 이제 주키가 이제 기본 키예요. 여기 이제 주식별자라고도 해요. 주식별자, 외래식별자, 보조식별자, 기본키, 외래키, 대체키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뭐냐?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별자, 주키예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부서정보, 여기 이제 ER1에서 표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서정보라는 엔터티가 있는데 그 부서정보를 여러 건이 있다. 그러면은 특정 부서를 찾기 위해서 부서 코드가 이제 유일한 부서 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주키라고도 얘기하고 기본 키라고도 얘기하고 주식별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서 정보의 부서 코드가 주식별자, 주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ER1에서 이제 왼쪽 부서 정보 엔터티가 있고 이제 부서 코드를 이렇게 표해서 맨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줄을 하나 찍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부서 코드 말고도 이 주키 여러 개의 항목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뒤에 샵에서는 바꿔 표기법으로 샵이라고 표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부서 정보의 부서 코드가 주키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식별자구나 이렇게. 좀 전에 이제 주식별자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식별자라는 거를 이제 볼게요. 이제 foreign key라고 그래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부서 엔터티가 있고, 오른쪽에 직원 엔터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서랑 직원이 연관관계를 부여하면은 직원이 어떤 특정 부서에 소속이 된다라고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에 있는 부서 번호가 직원의 항목으로 들어가요. 속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외래 바깥에 있는 식별자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외래 식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엔터티와 엔터티를 연결해주는 고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4번은 주식별자고 여기 밑에 있는 부서번호 F키라고 되어 있죠. 여기 foreign 키예요. 외래 식별자. 외래 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부서번호, 부서에 있는 부서번호가 들어온 거구나. 이게 딱 보면
항목명이 속성명이 똑같으니까 딱 알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외래식별자, 이렇게 foreign ke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엔터티와 엔터티를 연결해주는 고리죠. 자, 외래식별자의 역할이에요. 이게 직원이랑 부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직원에는 4번 직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부서 번호가 없죠. 그러니까 직원이랑 부서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상호 관련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부서에 있는 부서 번호를 직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외래식별자에 의해서 두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래식별자의 역할이에요. 그 외래식별자를 통해서 이 직원에 있는 부서 번호를 이용해서 부서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원은 이 부서 번호에 소속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홍길동은 D1이라는 부서, D1을 봤더니 영업 일부에 소속이 되어 있구나. 김철수는 D2 영업 2부에 소속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외래식별자의 역할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식별자 속성은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널 값이라는 건 0 값이 아니에요. 값이 없다는 거예요. 값이 없을 수 없죠. 주식별자 값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외래식별자는 널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의미냐면은 부서의 주식별자는 부서 번호잖아요. 직원의 주식별자는 4번이에요. 근데 직원의 부서 번호는 포렌키예요. 그죠? 근데 부서가 없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부서 번호는 널 값을 넣을 수가 있다. 그건 이제 부서가 없는 직원, 그러니까 아직 배당되지 않은 직원이 입사를 했는데 아직 배당이 안 됐어요. 부서에. 업무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부서 번호에 널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래식별자 여기 직원에 있는 부서 번호는 널 값이 들어갈 수가 있다. 널 값이 있으면은 이 직원은 아직 그 배당이 안 됐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똑같은 그림이 자꾸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그 직원이 바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부서 코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직 배정이 안 된 경우 부서가. 그럴 경우에 널 값을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부서 정보에다 동글뱅이 표시를 해줘야 돼요. 부서 정보 입장에다가. 그래서 이 사원 한 명이 부서가 없을 수도 있다. 임시적인 거지만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모델링의 기본을 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개념적인 모델링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실 세계에서 개념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밑에 논리 모델링을 하고 왼쪽으로 와서 물리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랑 일치하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인 걸 배워야 돼요. 개념적인 거는 이제 N-M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모델링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논리적인 모델링으로 어떻게 해소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이제 모델링별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전산 시스템이 나오자마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나왔어요. 그래서 실세계에서 사용되는 용어, 파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용어,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정리를 해봤어요. 실세계에서 엔터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파일 시스템에서는 파일이라고 그래요. 개념 모델링에서는 엔터티는 엔터티 타입이라고 그러죠. 논리 모델링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물리 모델링에서는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속성 구조. 파일 시스템은 헤더라고 그러고,
개념 모델링 엔터티 타입이라고 그러고, 논리 모델링에서 스키마라고 그래요. 물리 모델링에서 스키마라고 그러고,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스키마예요. 그 다음에 로우, 그 데이터 한 건은 파일 시스템에서 레코드, 개념 모델링에서 엔터티 인스턴스, 논리 모델링에서 튜플이나 릴레이션 인스턴스, 물리 모델링에서 로우라고 그래요. 로우.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행이나 로우, 레코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별자, 주키죠. 요거는 파일 시스템에서는 키라고 그러고, 개념 모델에서는 주식별자, 논리 모델에서 주식별자, 물리 모델은 주키. 주로 사용되는 건 주키예요. 그 다음에 속성, 하나의 속성, 파일 시스템은 필드, 개념 모델은 속성, 논리 모델은 속성, 물리 모델은 컬럼,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컬럼이에요. 자, 이제 그 데이터 모델링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자, 릴레이션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논리 모델링의 릴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예요? 엔터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엔터티라고 얘기 안 하고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릴레이션, 엔터티를 얘기하는 거구나. 테이블이나 엔터티를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릴레이션이면 관계 아니야? 관계를 막 얘기하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용어를 이걸 다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테이블, 스키마, 뭐 로우, 또는 레코드, 주키, 뭐 컬럼 뭐 이런 정도로 사용해도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이 엔터티나 엔터티 타입, 릴레이션, 스키마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튜플 이런 그걸 이제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로우는 뭐 논리 모델에서는 튜플이나 릴레이션 인스턴트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면은 남들이 뭐 릴레이션 인스턴스 뭐 그러면 이거는 뭐 한 건을 얘기하는구나. 한 건, 행으로 한 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좌우지간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들 갖다 너무 많이 정의를 해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이제 헤매는 거죠. 용어 때문에. 이제 논리 모델링에서는 이제 엔터티를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체의 엔터티를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수로 보는 개념이죠. 엔터티, 복수. 우리가 이제 엔터티를 복수로 보는데 그게 이제 릴레이션이라는 거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터티 네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플로이, 릴레이션 네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원번호는 이제 주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건이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카디널러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로우 한 건, 이거 튜플이라고 그래요. 튜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원번호, 사원명, 직위, 전화번호, 이건 이제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릴레이션 스키마, 네포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건을 릴레이션 인스턴스 외연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010, 123-4567 이런 값이 속성 값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직위라는 컬럼이 있는데 보면은 대리, 과장, 부장, 대리.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직위는 한정돼 있죠.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도메인.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하는 도메인이에요. 업무 도메인은 아니에요.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하는 이 직위라는 도메인이에요. 사람 이름은 도메인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뭐 릴레이션 이름도 필요 없고 그냥 엔터티라고 그러고 주키, 뭐 속성, 그다음에 뭐 이 카디널티 이건 몇 건이죠. 그냥 네 건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메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속성값 뭐 이런 정도만 알면 돼. 릴레이션, 스키마, 네포, 외연 다 필요 없고요. 카디널티는 네 건, 튜플 이런 거 사실 필요 없는데 시험 볼 때는 이제 필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볼 때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뭐 별로 카디널티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냥 네 건 이러면 되지 무슨 카디널티야.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또 이걸 또 따지니까 그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릴레이션의 특성을 볼게요. 그 릴레이션은 오직 하나의 레코드 타입만 포함한다. 좀 이따 볼게요. 한 어트리뷰트의 값들은 모두 같은 유형의 데이터가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어트리뷰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부서번호, 부서명, 위치 이렇게 해도 되고 위치, 부서번호, 부서명 이렇게 해도 좋아요. 하지만 부서번호, 부서명, 위치를 하는 게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권장을 해요. 하지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부서가 101, 102, 103, 104가 있는데 부서명이 있고 위치가 있어요. 근데 경리부 서울, 인사부 서울, 영업부는 서울하고 인천에 두 군데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튜플에 각 속성은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는 원자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서울하고 인천 두 개는 이거 원자값이 아니죠. 원자값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103 영업부 서울, 103 영업부 인천, 뭐 104로 105로 하든지 뭐 이렇게 좌우지간 원자값으로 정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이제 서울 인천 이건 원자값이 아니에요. 그게 릴레이션의 특징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원자값의 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릴레이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업무 도메인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급, 여기 지금 도메인이 직급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들어갈 직급 속성에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의 집합 이건 이제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또 그리고 4번은 인티저다. 사업명은 캐릭터 20자리다. 부서번은 인티저다. 이런 것도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그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속성의 타입 또는 속성 값들의 집합 이거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메인 값을 이상한 값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이제 이상한 값이 못 들어가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 도메인을 알면은.